자, 이어서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약간 피곤한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애기가 자꾸 보이네. 헐. 이건 뭐죠? 비트렉스? 상관없는 것 같고. 네. 피곤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이제 당장 내일 또 월요일이잖아요. 출근해야 되는. 출근하기 싫다. 내일 놀았으면 좋겠다. 출근하기 싫다.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격하게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이거 있잖아요. 진짜 요즘 딱 그런 거 같아. 아무것도 하기 싫네요, 진짜.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량했으면 좋겠어요. 한량 모드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되려면은 돈이 많아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거의 뭐 한 삼성가쯤 돼줘야 한량 모드가 가능할 텐데. 맞아요. 일요일인데 방송 킨 이유가 분기 보고서는 좀 빨리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오늘은 방송을 키게 됐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 이번에 보면서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리프사가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불과 한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느낌이 그냥 평소 예전처럼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뭔가 적극적인 액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일하는 느낌 있죠. 그냥 무슨 퍼드가 퍼져도 그냥 대응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3분기 때부터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외부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국회에다가 공개 서한을 보낸 것 뿐만이 아니라 공개 서한을 보냈으면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했죠. 신문 일면지에다가 올렸잖아요. 전면 광고로 본인들이 국회에다가 공개 서한 보낸 내용을 광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는 약간 우려가 된다고 했던 거 뭐죠? 리브라 요리를 얌얌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예전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 요즘엔 좀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유명한 애들, 비트코인이라던가 방금 얘기한 리브라를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본인들과. 공개 서한 보낼 때도 약간 그 시기가 그때였잖아요. 리브라 화이트 페이퍼가 출시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리브라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이슈화 됐을 때 이 페이스북과 리브라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홍보를 챙기겠다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그리고 차별화된 것들을 강조하죠. 우리는 기존 금융의 협력적인 같이 파트너로서 걸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리브라는 금융권과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누구를 고를래? 리브라 고를 거야? 너희랑 경쟁한다는데 우린 너희랑 협력할 거야. 너희한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리플렛이라는 도구를 제공해 줄게. 우리랑 같이 파트너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법도 다 준수한다.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다크코인과 다르게 우리는 뭐 안티모니 론더링, KYC 다 돼. 우린 다 준비돼 있어. 왜냐면 기존 금융권과 협력할 거니까. 이런 차별화된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리브라 요리 옴뇸뇸, 비트코인 요리 옴뇸뇸 다 먹어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퍼드도 이렇게 분기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보고서에도 예고하고 있죠. 퍼드는 계속 어떻게 한다? 아작 내주겠다라고 한 강력한 의지를 마지막에 컨클루전에 결론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대응을 하겠대요. 이런 투명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 진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진짜 적극적입니다. 막 다 두드려 부실 기세예요. 지금 다 덤벼. 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삼국지 게임 남자분들은 많이 하셨을 테지만 이제 여성분들 안 하셨겠지만 실제 이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 동안은 이 전쟁 물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고 막 여러 가지 비축해놔야 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라던가 이제 식량 이런 거 많이 비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 전쟁 같은 경우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용히 모았다가 한방 러시하는 느낌 지금. 우리 이제 모을 거 다 모았어. 이제 러시 시작이다. 이 느낌이죠, 확실히. DK님 핵심을 또 찝었네. 가격 빼고 다 마음에 드네요. 그쵸, 이거는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네, 가격 빼고는 다 마음에 드네. 현실이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이제 가격 얘기 하셔갖고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XRP가 그래도 최근 한 달은 또 XRP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이제 천천히 느리긴 한데 살짝 오르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고서에도 얘기 나왔지만 XRP 브릿지 볼륨이 전분기에 비해 5배 늘어났고 실제로 빗소를 가서 봐도 이게 체감이 될 정도거든요. 빗소 이제 볼륨을 잠깐 볼게요. 그래프를 대충 봐도 체감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가 9월 시작이거든요. 이게 8월이에요. 8월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니그램이. 근데 요거 8월치야.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이 9월치. 그리고 10월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10월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기간마다 평균을 따지면은 가장 최근에 이 늘어난 게 체감이 돼요. 확실히 이쪽이 10월에 들어와서 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 볼륨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기보고서 얘기도 했고 지금 볼륨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최근에 XRP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있는 거는 혹시 이 브릿지 볼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질문하실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뭐 아닐 거다 또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죠. 약간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브릿지 볼륨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 상승이 있는 건지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짧은 데이터 갖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마도 그게 사실이라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XRP 브릿지 볼륨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리프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성공적으로 이어나간다면 계속 늘 텐데 이 볼륨이 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 궁금증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기간과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가 누적되면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변화들이 이 브릿지 볼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임성춘의 한방이요? 임성춘의 한방은 좀 약한 거 아닌가요? 그 인투 더 레인보우라고 옛날 프로토스 1세대 스타크래프트 유저 프로게이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좀 약하지 않나요? 다른 걸로 해주시면 이게 라이브 방송이긴 한데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채팅이랑 제 방송에서 그 채팅이 반영돼서 나가는 데는 딜레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어차피 예전부터 이제 저한테 목표가가 얼마예요 물어보신 분들한테 항상 답변 드렸던 게 정성호님이 방금 채팅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 기준은 목표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브릿지 볼륨이 상승했을 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시장에서 참인 걸로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 이론상으로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외환시장은 다 법정화폐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기존 시장. 근데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인 XRP로 비즈니스 모델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매개체로 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의 외환시장과 흡사한 모델링을 가졌지만, 그게 실제로 외환시장에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그 볼륨만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맞다고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사용되는 매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브릿지 볼륨의 가격 상승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이론이 모델이 증명됐다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목표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만 증명되면 홀드하면 되죠. 브릿지 볼륨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가격은 올라간다. 홀드하면 되는 거죠. 저도 보는 관점이 지금 정성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겁니다, 저는. 창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래대금이 비트 뚫었다고요? 국내에서 뚫은 거죠? 전체 사이즈에서는 아직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체 사이즈는,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판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크립토 컴페어 사이트를 따르면요, 지금 얘네가 이제 뭐 뻥볼륨, 자전거래 이런 거를 본인들 기법으로 다 쳐내고 나서 이제 얘기한 게 이 볼륨이거든요. 탑티어 볼륨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한 100만 1000만 6억 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1.7, 그리고 XRP가 1.6인데 아직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업비트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을 충분히 제끼는 거는 예전부터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따라가려면 갈 길이 머네요. 좀 많이 따라가야 돼요, 아직은. 그래도 많이 따라온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따라왔어요. 좀 더 힘을 내야겠죠. 영차 해야겠죠. 자, 그리고 권영근님이 얘기한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만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죠. 자, XRP 판매량을 줄인 게 판매가 안 돼서 줄인 건지, 판매가 많이 되는데도 줄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내부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지금 실제로 기관들이, 야, XRP 좀 팔아라. 왜 이렇게 안 팔아? 우리 사고 싶거든? 했을 때 안 파는 건지, 아니면은 리프사가, 야, 이거 뭐야? 우리 수요가 줄었는데? 그럼 우리가 고객들한테 뻥쳐갖고 판매량을 줄일까? 이렇게 한 건지는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 살펴볼 거는, 리프사가 원래부터 판매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준 측면인 거죠. 리프사는 원래부터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판매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전체 시장, XRP죠. XRP 전체 볼륨 대비 퍼센테지 판매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그거죠. 2분기 이후인 3분기부터 그 XRP 전체 볼륨 데이터를 코인 마켓 캡에서 어디로 바꿨다? 크립토 컴페어로 바꿨다. 아까 보신 사이트 요걸로 바꿨죠. 근데 크립토 컴페어로 바꾸고 나니까 아까 설명을 많이 드린 것처럼 크립토 컴페어의 볼륨 자체가, 얘네는 뻥 볼륨은 막 자전거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나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의 볼륨보다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리프사가 판매 기준 퍼센테지로 했고, 그 기준 잡는 것도 전체 볼륨 사이즈가 10분의 1 이상 적게 나오는 크립토 컴페어로 바뀌었고요. 이번 분기 때부터. 그리고 더불어서 2분기 때부터 이미 뭘 얘기했냐면, 본인들이 프로그래틱 세일 자체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많이 절반 이하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했죠, 사전에.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권영근 님도 얘기했지만은 리플사가 팔 곳이 없어서 못 판 거랑 그래서 양이 줄은 거랑 만약에 팔 곳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이런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냐, 시장이 너무 많이 파니까 가격이 안 오른다, 시장이 건전하게 조성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지금처럼 기준으로 바꾼 것 때문에 더 살려는 고객들이 있음에도 못 판 건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산다고 제의가 들어왔고 이런 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분기보고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토탈 볼륨을 잘 보세요. 토탈 볼륨이 반 이하로 줄었죠. 반 이하로 줄었죠. 그죠? 이거 퍼센테이지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39 잠깐만요. 이거 좀 줄여야겠다. 여러분들 보여야 되니까. 자, 잠깐만. 곱하기 이거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표기될 수 있겠죠? 곱하기 x에서 18.5. 이걸 나눠야 되는구나. 자, 39.09. 지금 보면은 46%, 그러니까 절반 이하까지 줄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얼마나 줄었냐면은 대략 53.3%가 줄었어요. 줄었거든요. 근데 위에 걸 보세요. 다이렉트 세일이 얼마 줄었는지 좀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나올 텐데, 비교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전체 볼륨, 기준이 되는 전체 볼륨은 53.3% 줄었고,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은 똑같네요. 거의 53.1이네요. 이거는 53.1% 줄었습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줄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까지 가는 퍼센테이지는 1000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줄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기준으로 삼던 전체 볼륨 대비 퍼센테이지로 파는 다이렉트 세일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유지가 됐다는 거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어떻게 됐다? 완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은 2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그걸 더 떠나서 얘네가 그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는 아까 BPS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짬뽕이 돼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총 판매가 줄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리프사가 원래 판매 기준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준을 원래 진작부터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부터 수립돼 있던 거를, 만약에 2분기 들어서 이런 기준 갑자기 만들고 뭔가 했다면 되게 의심할 만하죠. 야, 니네 이거 살려는 고객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냥 표면상으로는 이 새로 만든 기준으로 지금 판매를 줄인다고 하지만은 살 사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작년부터 있던 기준이고요. 작년부터 있던 기준인데 이미 판매가 되고 있던 거를 전체 볼륨 기준을 시장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분기 차이만으로 지금 요거 유지가 됐다는 걸로 기간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4분기 데이터까지 쌓이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근데 4분기 데이터는 어떻게 쌓여야 되냐면, 이 전체 볼륨이 증가해야 됐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한 39로 올라간다, 많이 거래가 돼서 39.09나 이에 준하는 수치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다이렉트 세일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야, 적어도 니네 3분기 때는 모르겠지만 4분기 들어서는 기간에 이런 XRP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해요. 근데 반대로 이 전체 볼륨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유지돼서 기간 다이렉트 세일도 증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적어도 지금 XRP를 리프사한테 구매하겠다고, 직접 구매하겠다고 들어오는 그 수요는 여전히 변함없이 있구나, 적어도.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때 보면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토탈 XRP 볼륨이 4분기 때 증가했고,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수요가 없어서 적게 판매한 거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도 수요가 줄어들어서 판매가 적은 건 아닐 걸로 보이지만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때 토탈 볼륨이 반대로 증가하면서 다이렉트 세일도 다시 증가하는 거를 확인시켜줘야 XRP 수요는 그대로 있구나. 단순히 이 기준치 때문에 더 팔지 못한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부사님 계셨네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시인드 처음 보는데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네요. 1번은 답변 드릴게요. 최근에 스프링 모든 파트너십은 브릿지 볼륨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로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필드 제가 설명드렸죠. 코인필드 설명드렸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RP와 리플에 대해, 특히나 이제 리플사는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리고 XRP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최근에 코인필드의 그 솔로제닉 같은 프로젝트 있잖아요. 보면은 온갖 얘기가 다양하게 쏟아지는데 정말 얘기가 다른 점도 있죠. 근데 제가 솔로제닉 나온 그날에 바로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XRP를 직접 브릿지로 쓰는 형태의 화이트페이퍼가 아닙니다. 화이트페이퍼 그때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어차피 그렇게 솔로라는 코인, 본인들이 만든 토큰을 통해서 그거를 브릿지 하려고 해도 결국에 XRP 레저상에는 오토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토 브릿지 하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나와라 뿅! 자,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세요. XRP 레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To Non-XRP Currenc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XRP만이 여기서 네이티브 에셋입니다. XRP 레저에서.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IOU 형태예요. 그게 솔로가 됐든 뭐가 됐든, 솔로가 됐든 BTC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다 발행자가 있는 IOU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토 브릿징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XRP 레저상에서 뭔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XRP가 아닌 두 개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XRP가 포텐셜리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immediately. 즉시 이거를 교환해주기 위해서, 오더북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오토 브릿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 오토 브릿징의 의미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XRP 레저상에서 XRP가 브릿지하는 건 다 오토 브릿징이라고 보시면 알기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때 오더북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뭐 솔로 코인이 있고 솔로를 XRP로 이렇게 페어가 형성되어 있는 오더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코인필드가 만든 거. 이 고객이 요 안에서 만약에 솔로 갔다가 예를 들면 어디가 좋을까요? 비트스탬프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비트스탬프에서 만약에 달러로 받고 싶다.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트스탬프에 요 쌍이 있잖아요. XRP랑. 그러면 요게 이렇게 브릿징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솔로와 XRP 오더북이 있겠죠? 솔로가 XRP로 자동으로 수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XRP 비트스탬프 가서 달러로 수합이 돼서 이 비트스탬프에 있는 계좌에다 달러로 들어와요. 자기 계정으로. 이게 바로 오토 브릿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ODL이랑 비슷해요. 완전 흡사해요. 다만 차이는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XRP 레저상에서 이 IOU들과 XRP가 아닌 에셋들은 다 IOU라고 했죠. 두 개의 IOU가 서로 교환이 되려고 할 때 XRP가 브릿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합되는 거를 오토 브릿징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현실 세계 리플렛을 이용한 거는 오토브리징이라 안 부르죠. 왜냐면 XRP 레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차이,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이제 코인필드가 만든 솔로제닉 프로젝트 그 화이트 페이퍼 안에는 XRP 브릿지 케이스가 전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만 어떻다? 간접적으로는 그걸 유발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때문에. 지금처럼 걔네가 하이브리드 게이트웨이를 씀으로써 결국에는 다른 계정, 고객들이 다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XRP 레저상에서 어떻게 된다? 오토 브릿징에 의해서 XRP가 브릿지를 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솔로제닉을 쓰면서 결국에는 법정화폐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쓰다가 솔로 들고 뭐 어디 다른 데 쓸 수 있겠어요? 아직 한정돼 있죠. 결국에는 고객들이 이제 법정화폐로 바꾸기 원해서 이제 환전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거래소잖아요. 걔네는 당연히 그 거래소가 쓰는 은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 근데 그 은행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받고자 하면은 결국에 뭐다? 현실 금융에서 그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으로 뭐 하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러면 리프사가 그 현실 은행에 지금 이거 리플렛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식으로 돈을 고객이 받기 원하면 거기에서 이제 XRP 브릿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왜 리프사는 금융권을 초토화시키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코인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나 뭐 스프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비금융권을 쑤셔 받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 비금융권과 금융권이 떼놓을 수가 없어요. 비금융권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같은 케이스, 디파이가 실현되더라도 법정화폐가 이제 기존의 은행권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형태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리플사가 거기 금융권을 열심히 개척해 놓은 것 통해서 XRP 브릿지 생기는 거고, 비금융권은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직접 XRP 브릿지 하는 거고요. 또는 XRP 레저상에서 게이트웨이 같은 걸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양쪽을 떼놓을 수가 없는 상호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분담해서 열심히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는데 트위터에서도 데이비드 슈왈츠가 바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렸었죠. 제가 그 설명드린데 그 데이비드 슈왈츠도 그 얘기를 했어갖고 그냥 제 거 찾아야겠네.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관해서 댓글을 달았던 거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니그램 CEO가 거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바로 스웰, 여기 있죠. 이 솔로제닉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왜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XRP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서 만드는 거는 다 대부분 다 XRP에 대해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든 XRP 레저상에. 왜? 이유는 뭐다? 오토브릿징. XRP 레저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RP 레저에서 사업을 해버리면 결국에 XRP한테는 득이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XRP를 브릿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레저상에 만든 프로젝트는 결국에 XRP 레저의 로직상 오토 브릿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XRP의 네이티브 SL 브릿지로 하는 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설명드렸고요. 이번은 모르겠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 위신드라고 표현하셨네요. 그 B라고 읽지 않나요?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독어도 그렇고 요거 B라고 읽을 텐데 이렇게 WI라고 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덜란드가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사람 얘기한 건가요? 리프사 직원 아닙니다. 그냥 네덜란드 개발자예요. 자, 맞아요. 투자 받았어요. XRP 랩스라고 해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백통님 질문하신 것도 답변 드릴게요. 이런 질문 그닥 달가워하시지 않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XRP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만드는 100불, 200불 이론 상호 가능하겠네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원래 저도 얘기하고 있던 건데 XRP 브릿지 볼륨에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리미트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로지 XRP 브릿지 볼륨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만들어지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김부사님 아까부터 계셨어요? 네, 이번 분기보고서에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뭐 아마 김부사님 국내 유튜버 얘기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다이렉트 세일을 멈춘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얘기 듣고 오셨잖아요. 이번 분기보고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세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멈추고 OTC를 집중했다고 적혀있죠.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리프사가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OTC에 오히려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적혀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분기서에 명확하게 리프사가 얘기를 해줬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이랑 XIP의 그런 테크니컬한 로직 자체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설명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있었지만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분을 잘 지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일본의 테니토시 이 사람도 되게 잘 알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XRP 트럼프 그리고 또 잘 아는 사람 몇 명만 더 얘기해드리면 그 사람 누구죠? IBM 개발자인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약간 백발이고 머리 짧고 안경 썼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도 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만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더 있지만은 하지만 문제는 이 지금 언급된 사람들 말고는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게 좀 이해는 돼요. 왜 이제 OTC 세일을 멈춘다고 막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하냐면 이 XRP 센터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멕시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잘 아는 편에 속하지만 이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했죠. 이 사람도 OTC 세일을 멈춘다는 의미로 2분기 보고서 적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좀 드뭅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자아자찬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요, 갈기트로 잘 몰라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뭐지? 갈기트로? 요건가? 그 배 모양 해갖고 안 나오네? 갈기 여기 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뮤트 시켰어요. 저 보이시죠? 뮤트. 왜냐면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도 진짜 잘 몰라요. 아마 이 사람 잘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퍼졌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리는 거 너무 많아. 그래서 예전에 XRP 트럼프랑도 많이 싸웠죠. XRP 트럼프 있을 때도 얘가 잘못 얘기하는 거를 XRP 트럼프가 거의 댓글로 정확하게 막 써주면은 끝까지 아니라면서 고집 피우면서 막 자기 말이 맞다고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사람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얘보다는 솔직히 얘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잘 알아요. 저 친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기트론 트윗을 보는 건 비추입니다.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착각해서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틀리는 거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이란하고도 거래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의미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디에서 이란하고도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요? 아마 언급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하는 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거 구현하는 거는 지금도 누구나 구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김사님 질문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최근 어떤 회사에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 리프사가 개입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알고 있다시피 자동 처리예요. 어떤 계약이 진행되면 원래 현실 세계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계약서 확인하고 사인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에스크로란 기능이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 거래 간에 당연히 카운터 파티들이 있을 거고 A랑 B 최소 2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이 거래 안에 있을 거고 이 거래 간에 누군가는 어떠한 서비스나 제한을 받으면서 제한까지 포함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한쪽은 여기에 대한 대가로 뭐 제한을 제공해야겠죠. 근데 에스크로가 간단하게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이거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그래서 현실 세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가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지 그리고 이 주리스딕션 거래가 이뤄지는 나라 관할법 그거 관련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에스크로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 거래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님이 선입금한 제가 물건을 먼저 팔아요. 어떤 뭐 스마트폰을 파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파는 쪽에서 님이 선입금하면 제가 택배로 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사는 입장에서 네가 먼저 물건 보내고 내가 물건 확인하고 돈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바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잖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나를 되게 신뢰하는데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먹고 찔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돈을 주던지 네가 먼저 물건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에스크로 기능이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들어있죠. 실제로 현실 세계에도 안전거래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죠. 바로 그게 에스크로입니다. 정체가 3자한테 돈을 묶어놓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 에스크로는 3자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자가 배신 때리면 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3자는 이 거래 간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번거로운 건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근데 블록체인에서의 에스크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탈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블록체인 내에서 에스크로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로 보관해줄 필요 없이 조건이 걸려서 거기 묶여있는 겁니다. 그 조건은 당연히 이 거래 조건들이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A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서비스만 제공받고 나 이제 먹고 짤래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에스크로 거르는 거. 이 서비스 제공받은 게 에스크로 걸 때 조건과 일치를 하면 이거를 비교해갖고 그냥 이 XRP 레저에서 B한테 꽂아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에스크로 처음 걸 때 조건이 이 서비스라는 게 만족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건데 이거를 지금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구현할 수 있지만은 마치 현실 세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워드 작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워드를 수월하게 표도 그리고 문서 작업도 하고 문서 사이즈 크기도 정하고 그리고 저장도 하고 불러오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바로 흔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나요? 문서 작업하기 위해서? 안 그러죠. 이미 상용화돼서 적당한 대가를 받고 팔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쓰고 있죠. 그게 훨씬 이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워드 작업한다고 문서 작업한다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나요? 내가 IT 전공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설사 IT 전공에도 그 프로그램 혼자 개발하는 게 쉽진 않겠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좋을 거란 보장도 없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상용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만든 거를 사다 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디우스 이미 코이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물론 지금 본인들이 원하면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도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컨센서스는 필요합니다. 밸리데이팅이라는 작업은 필요한데 그것까지 구현되어 있는 게 바로 코디우스죠.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던가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코디우스인데 그거를 그냥 기다렸다 쓰는 게 낫겠죠.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것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과 약간 비유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우스 이제 내년에 시작할지 이제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언급이 코이사가 없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하겠죠.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쓰려고들 할 겁니다.
직접 만들어 쓰기보다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리플사 역시도 활용하라고 그거를 코인사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직원을 채용했나요, 리플사가?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볼게요, 저도.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에 대한 질문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됐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저 역시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 못한 얘기가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내일 이어서 또 진행이 될 테니까 내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말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새로운 한 주 역시도 출발이 즐거우시고 활기차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또한 좋은 밤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팩토리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월밤 내일 봬요.